네, 안녕하세요. 폐쇄적 공동체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로 발표하게 된 한국교환대학교 박사과정 이시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순서와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1997년 한국 경제 침체 이후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천인은 어려워지면서 빈부격차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좌측의 인터넷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신도시 분양 광고들은 오차 분리, 출입 제한, 보호 안전 등 폐쇄적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면으로는 극심한 주거 불평등 및 자산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공동체의 양상을 초래하게 되고 부자들은 폐쇄적 공동체, 빈곤층은 슬럼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의 부유층은 주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에 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고급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부의 공간을 떠난 부유층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알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부자들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폐쇄적 공동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어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국내의 사례를 통해 폐쇄적 공동체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흐름입니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국 폐쇄적 공동체의 공가 분포 분석과 사례 지역의 특성 조사를 통해 한국의 폐쇄적 공동체의 특성과 도시 공간 구조 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체 흐름 중에 폐쇄적 공동체의 이론적 고찰 부분을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후의 연구 결과는 추후 동계학술 발표 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적 공동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적 공동체의 어원은 게이티드 커뮤니티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워드크라우드와 같이 그간 도시학자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현상을 밀도 있게 해석하고 의미를 전달하고자 다양한 형태로 번역하여 전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현상에 대한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폐쇄적 공동체의 번역어를 사용하되 어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자 게이트와 커뮤니티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고민한 폐쇄적 공동체는 물리적 경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득을 고려한 정서적 유대감을 근간으로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폐쇄적 공동체의 변화 과정입니다. 최초의 폐쇄적 공동체의 기원은 BC 300년경 영국의 로마인 거주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인과 그의 가족들은 벽과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부족민이나 반란 조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근거의 주거 양식을 갖춘 커뮤니티는 1800년대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초반의 폐쇄적 공동체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주택 단지와 레저 시설이 공존하는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강력한 범죄 시대가 도래했고 방어적 형태의 폐쇄적 공동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 따르면 1997년을 기점으로 강력 범죄 감소율과 게이티드 성장률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적 형태의 유형은 폐쇄적 공동체의 전반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폐쇄적 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80% 이상이 근교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는 근교의 건축 형태와 관련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세계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등재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으로 이 시대의 근교의 폐쇄적 공동체의 건축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교의 거주 환경은 각 국가별 성격과 의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폐쇄적 공동체는 별장의 역할을 하였고 미국은 도시화 초기부터 중요한 주거지역으로 잡았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쇄적 공동체의 자산가치입니다. 도시개발업자들은 폐쇄적 공동체의 상품적 가치를 우선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은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폐쇄적 공동체 양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 트렌드가 미국 주택의 자산가치를 높였는가에 대한 문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클리와 스나이더는 오렌지 카운티의 커뮤니티 지역과 개방 커뮤니티의 매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자산가치 상승 효과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폼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위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게이티드 커뮤니티 주택이 개방형 주택에 비해 18.6% 프리미엄 가치를 나타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익스는 로스앤젤레스의 폐쇄적 공동체의 계층에 따라 자산 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조사하였습니다. 상세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좌측 그림은 로스앤젤레스의 폐쇄적 공동체와 개방 커뮤니티의 재산 가치 관련된 상관 분포도입니다. 면적이 초록색으로 나타낼수록 재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노란색으로 갈수록 재산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붉은색 동그라미는 개방형 커뮤니티와 비교했을 때 폐쇄적 공동체가 영향력을 높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로 갈수록 영향력은 낮습니다. 미국의 자산 가치에 관련된 연구들은 시대별 경제적 흐름에 따라 폐쇄적 공동체의 자산 가치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거주자의 인식 또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 상승은 교육 문화시설, 환경 조망의 쾌적성, 대중교통망 체계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폐쇄적 공동체의 개발 주체와 거버넌스들입니다. 미국의 폐쇄적 공동체의 개발 주체는 구성원들의 안전과 사회적 친숙함을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의 보안이나 안전보다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나 레저시설, 파라다이스와 같은 커뮤니티 브랜드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리적 단지 설계만으로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개발 주체들은 사회적 제도 마련과 거버넌스 역할에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폐쇄적 공동체 거버넌스는 주택 소유자 협회인 HOA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주택 소유자 협회는 콘도, 타운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단지 내 공동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거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규칙과 규정, 집행, 감독의 목적으로 이사회와 총재를 선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쇄적 공동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적 공동체의 유형입니다. 브레이클리와 스나이더는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폐쇄적 공동체를 라이프스타일 공동체, 프레스티지 공동체, 보안구역 공동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세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유형 중에 특이한 점은 보안구역 공동체의 도시 입지와 바리케이트 입지 공동체는 동심원 구조의 점유지대에서 슬럼가의 거주민이 자발적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 외의 다른 유형들은 도시 근교에서 목적에 맞게 확산되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공동체입니다. 은퇴자, 골프와 레저, 근교 뉴타운 공동체로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공동체입니다. 프레스티지 공동체는 초호화 공동체, 상위소득 5분의 1 공동체, 전문직 공동체로 세분류됩니다. 제가 논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도 이 프레스티지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구역 공동체는 도시 입지, 근교 입지, 바리케이트 입지 공동체로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폐쇄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의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배타적 소규모 사회입니다. 공유 영역과 가치를 설정한 후 구성원들은 개인을 배제하고 타인을 공유하며 공공의 공간을 중시합니다. 이웃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감과 운명을 공유하는 것은 폐쇄적 공동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폐쇄적 공동체 사례입니다. 폐쇄적 공동체 해외 사례 중에 타 국가 대비 특이점이 있는 국가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첫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를 통해 신분 계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금전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로부터 기존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후 부유층의 지위를 존속하기 위해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국 HOA 같은 인도의 주민복지에는 구성원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강력한 규정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봉쇄합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폐쇄적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슬림 전통적 공간의 환경인 대가족 공동체입니다. 문화적 환경에 의해 대가족 체제가 선호되며 각 세대 간 핵가족성의 독립성을 유지되되 가족 간의 육성을 위해 공동체 시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컴파운드입니다.
현대식 컴파운드는 방어적 형태의 폐쇄적 공동체로서 주변과 다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폐쇄적 공동체 사례입니다. 1970년 초에 한국의 사회 부의 상징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후 위기를 기회로 삼은 부유층들은 기존의 다른 주거지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부촌으로 각광받는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주 공간을 옮기게 됩니다. 2000년도 중반 이후 브랜드 아파트로 대표되는 고급화기를 걸으면서 배타적인 폐쇄적 공동체의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물리적 특성상 대다수 고급 아파트가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폐쇄적 공동체 문법에 일치하진 않지만 주변 지역과 차별화된 물리 공간과 장소성 등은 한국인의 특성의 문화에 기인했을 때 한국의 폐쇄적 공동체 유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 주택 가치와 거주 인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국토연구원은 2040년경에 세컨드하우스의 이용 수요가 강해질 것이고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을 선호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 2016년도에 단독주택용지 분양 결과를 살펴보니까 경쟁률이 약 300대 1 규모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폐쇄적 공동체 유형은 타 국가에서 일어난 공동체 특성과는 분명히 다르게 출발하고 있고 도시 공간 구조 역시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결입니다. 폐쇄적 공동체는 환경적 이슈와 인간의 본능, 도시의 생태 구조 변화 등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과 인간의 이기적 배타심이 더해져 벽과 게이트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인간의 내재적인 욕망은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은 부유층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인터넷이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개인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부의 이동과 거주, 특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분의 발표가 끝났는데 혹시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먼저 드려도 될까요? 저기 방금 발표하신 이시영 선생님께 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폐쇄적 공동체라고 하면 저도 이제 빗장 도시, 빗장 공동체를 이제 떠올리게 돼서 이제 네. 거주자 외에 그런 외부 사람들의 어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사유화된 지역, 이제 폐쇄적인 주거 단지를 떠올렸는데요. 네. 그런 이제 이 유형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누셔서 이거는 이제 네.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형의 들을 이렇게 분류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한국의 이런 이제 유형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을 때 네. 혹시 생각하고 있는 뭐 연구 지역이라던가 추후에 뭐 그런 분포 지역들을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를 조금 한국 사례에 적용했을 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그 이후의 3장 이후의 주제는 사실은 부자들의 공간이라고 해서 프레스티지 공동체를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프레스티지 공동체에서는 아주 초호화 그룹도 있고 그 중간에 초호화 그룹을 따라가려고 하는 상류 계층도 있고 그리고 전문직 공동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지금 3장의 연구 결과를 조금씩 도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의 벨트가 사실 예전에는 도시 CBD 중심에서 이게 보통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CBD보다는 근교 위주에서 먼저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BD 위주로부터 조금씩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부의 벨트를 그려보니까 이제 인천이나 수도권 진안 지역으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인천과 그다음에 일산,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는 수원의 판교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부의 벨트들은 좀 더 이제 그룹핑화 시켜서 추후 이제 저희 동계학습 발표 때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네, 또 아파트의 유형, 좀 말씀주세요. 이렇게 특화되는 유형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한국의 사례에서는 사실은 그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메인으로 스팀을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넘어서면서 고급화 브랜드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들의 주민들의 속성들이 좀 폐쇄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데이터들도 많이 집결이 모여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한 분 정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네, 몇 분 여유가 있어서 혹시 질문 네, 있으신 분? 질문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네네, 손대선 네, 선생님. 네. 네, 혹시 박판기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면 최재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첫 번째 그 발표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게 면 지역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라는 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실제 소멸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지역들이 시군구 레벨하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단위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군구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시군구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권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읍이라던가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태 현상이. 그래서 이제 아마 분석 단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지금 연구는 뭐 분석 방법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마 공간 단위를 바꾸면 아마 유형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이제 지리학계는 아니고 또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좀 가보면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쇠퇴되니까 다시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이제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겨서 자라고 그다음에 나중에 쇠퇴하고 이렇게 저는 이제 도시를 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구의 흡인 요인이 없어지는 현상을 지금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자연스러운 소멸이라든가 뭐 어떤 분은 또 고독 뭐 자연스러운 안락사 뭐 이렇게 편안한 안락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쇠퇴도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능적으로 좀 컴팩트하게 컴팩트 도시를 조금 더 지역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생활이 편리하게 하고 하는 건 있지만 이제 또 단위를 좀 낮춰봤을 때는 어느 지역은 좀 뭐 시군구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굉장히 뭐 잘 유지되고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또 바깥 주변부는 또 굉장히 쇠퇴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쇠퇴되는 지역까지 뭐든지 다 살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뭐 생각도 좀 드는 게 있어서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손 박사님이 좋은 코멘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시 쇠퇴하고 축소화 문제에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박판기 군하고 같이 분석 단위에서 제가 늘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분석 단위를 바꾸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이 도시 쇠퇴가 벌어졌을 때, 축소 도시화가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재정 단위가 뭐냐? 그러니까 솔루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행정 단위가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분화시켜 놨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별로 아주 쇠퇴하고 뭐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생활 공간 안에서의 쇠퇴 문제를 다루려면 제일 적합한 다리는 사실은 일상 생활권이에요. DUS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 간의 관계 속에서 생활권이 형성됐을 때 그 생활권에 정말로 이게 다시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거의 모든 도시의 기본 계획을 보면은 타겟 연도에서의 인구 규모가 나올 때 그 인구 규모는 자연 증가 플러스 사회 증가 해갖고 성장을 바탕으로 모든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할 경우에 기본 계획 자체를 성장 위주에서 우리가 정책 또는 쇠퇴 위주의 철학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바로 녹색 공간을 만드는 거다. 이게 아까 박판기 군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뭐 에너지 정책도 있지만 사실 필요 없는 빈집이라든지 노후 공간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녹지화하고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축소도시하고 인구 감소 시대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지방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축소도시화가 일어나는 문제는 두 가지 상태예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인위적으로 인구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젊은 층이 그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받쳐주는 거죠. 저는 짧게 생각한 게 빈집 중에 상태가 괜찮은 빈집 같은 것들은 다 수리를 해가지고 무료로 들고 와서 청년층이 살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는 청년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자리를 주변에다가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면 거주가 확보되고 일자리가 확보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국가 예산이 22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층에게 나눠버리면요. 22조를 나눠버리면 1인당 3억씩 돌아갑니다. 차라리 1인당 3억씩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결혼하고 먹고 살게 하면 청년 문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국가가 맨날 돈 놓고 결국은 그게 정책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로 다 주워 쓰잖아요. 사업비가 흘러 들어가는 돈 추적해보면 엉뚱한 주머니로 다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박판기 군하고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베이스고 계속 후속 연구가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박사님도 국토연구원에서 그런 아이디어 좀 계속 디벨롭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저희 어느 2분과 시간이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것으로 2분과 도시 일반 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다음 그 발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4시 10분까지 갖도록 하고요. 4시 10분부터 분과 3하고 분과 4가 진행되니까요. 접속 링크를 확인하시고 또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